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여성으로 수도권은 아니고 수도권과 가까운 지방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은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싸다 보니까 물가도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까이 두지 않으신지요? 저는 염치 없는 뻔뻔한 인간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주제넘게 나서는 사람들을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그런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네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 하지만 멀리할 수 없는 그 끈질긴 인연에 대해 지금부터 과감하게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웃어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까지는 서울에서 살았었지만 부모님께서 지방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저도 직장을 그 근처로 구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모님께서는 서울에서 살아야 그만큼 보는 눈도 넓어지고 기회도 많이 주어지는 거라고 하시며 제가 지방에 따라 내려오는 걸 달가워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일찌감치 지방에 작은 땅을 하나 사 놓으셨는데 그 땅이 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투자를 하셨던 땅이긴 했지만 땅값이 오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곳에 작은 집을 하나 짓게 되셨죠. 저희 어머니의 로망이기도 하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이요. 당연히 투자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셨던 땅이었기 때문에 시골까진 아니었고 도시 속에 포함이 된 땅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개발이 된 도시라기보단 그 옆에 붙은 어정쩡한 동네이긴 했죠.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생활 환경이 주어진 곳이었습니다. 큰 마트도 있고요. 또 여기랑도 멀지 않아서 대중교통을 통해 오가는 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 곳에서 직장을 찾은 것도 정말 행운이기는 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난에 시달려서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지방에 내려와서 정말 좋은 자리에 취직까지 되었으니 이사를 나온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기회이기도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큰 물에서 놀았으면 더 잘 됐을 거라고 말을 하시곤 하시지만 저는 그 생활이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하루의 고단함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유로운 삶인지요. 특히 저희 아버지께서는 은퇴를 하시고 지방으로 내려오시면서 코인과 주식 투자를 짬짬이 하시며 즐거움을 찾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코인이나 주식이라는 게 전부 다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도 안전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만 투자를 진행하신다고 하셔서 말리진 않았죠. 그게 아버지의 즐거움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어찌 훈수를 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늘 비슷비슷한 일상을 맞이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4살의 말입니다. 그때까지 제대로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 만한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은근히 걱정을 하셨었어요. 제가 남자에 관심은 없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40까지도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셨겠죠. 실제로 저는 남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인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칭얼거림이라든지 고집이라는 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려운 숙제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제 성격을 알고 계신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이라도 할까봐 조금은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얹지는 않았고요.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 동료의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지방의 토박이기도 했죠. 군대를 다녀온 시간을 제외하고선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발도 넓었고요. 제 회사 동료가 제가 너무 집과 회사, 그리고 여유를 즐기는 시간 또한 동네 밖을 벗어나지 않고
또 친구들을 사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했나 봅니다. 제가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을 한 뒤에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회사 사람들이 전부였고요. 젊은 나이에 뭔가 답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였는지 남편이 발이 넓은 사람이니까 두루두루 친해지면 좋을 거라고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어요. 저도 소개팅이나 남자로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그저 밝은 외향적인 친구를 사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남편이 저에게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 멀리서 쭈뼛쭈뼛 걸어오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웠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제 입으로 이 나이에 하려니까 조금 부끄럽긴 합니다. 아무튼 남편은 닫혀있는 제 마음을 열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해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확 열고 친해지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남편에 대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또 남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이를 싫어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 남편은 아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길에 가다가 어린 아이가 보이면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쪽만 빤히 바라보고 있는 남자, 그게 바로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덩치가 크고 생긴 게 조금 험하게 생긴 사람이었으면 정말 납치라도 하려고 빤히 보는 건가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딱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남편이 부드럽게 생긴 사람이라서 다행이었죠. 친구도 많고 약속도 많던 남편이 저를 만난 이후에 오로지 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저에게 뭘 하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은 집순이였기 때문에 몇 번 거절도 했었죠. 그런데 남편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똑같이 저에게 약속 있냐, 보고 싶다 말을 해오는데 거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단둘이 만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연애도 시작을 했고요. 세심하게 저의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마법 기간까지 챙겨주는 남편을 보고 이 사람이라는 결혼을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알게 되었죠. 남편이 왜 그렇게 섬세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1명, 밑으로 남동생이 1명 있는 둘째였어요. 위로 있는 누나, 즉 저에게는 형님이 되시는 시누이는 저보다 1살이 많으셨는데 2년 전에 결혼을 해서 육아를 하느라 무척이나 바쁘셨는데 시조카를 데리고 일부러 저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보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확실히 첫째는 첫째구나. 정말 대장부 같은 느낌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성격이 무척이나 호탕하고 유쾌하셨어요. 만약에 본인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거나 조금 거슬리는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또 뒤끝이 하나 없게 풀어버리시는 분이셨죠. 처음에는 제가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었어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저 혼자서 화를 삭히고 저 혼자서 감정을 추스리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는데 시누이는 딱 그 앞에서 모든 이야기를 털고 감정선을 정리하고 화해까지 해야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는 꽤 버거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밑으로 있는 남동생, 저에게는 도련님이신 분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셨어요. 제 나이 35에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간 것인데 그때 도련님의 나이가 28이었으니까 저보다도 7살이나 어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린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군대도 조금 늦게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28 먹도록 엄마만 찾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오면 자립심이라는 게 생기고 철이 드는 것 아니었나요? 물론 이것도 표준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나이에 엄마 하면서 양말 하나 찾는 것까지 도와달라고 할 줄은 몰랐죠. 그것도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날 말입니다. 아무튼 막내라 그런 건지 오냐 자랐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심하기는 짝이 없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일이 바르게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인간이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사실 가정 환경이라는 게 한 사람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삼남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누이와 남편은 그러지 않는데 유독 도련님만 난리더라고요. 결혼 후에 워낙 시조카를 예뻐하는 남편 때문에 시누이랑 같이 밥을 먹거나 하는 일이 많았는데 시누이는 정말 쿨하고 좋았어요. 옳게 그거 알아? 얘가 편의점에 가서 여성용품 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게 다 나 때문인 거. 내가 하도 심부름을 시켜서 그런 거 사는 게 아무렇지 않아진 거라니까. 정말요? 어쩐지요. 저희 연애할 때 제가 예상보다 조금 일찍 마법이 찾아온 날이 있었는데 제가 막 난감해하니까 바로 편의점 가서 여성용품 사왔더라고요. 그것도 날개 달린 걸로요. 거기다가 본인 옷까지 딱 벗어서 허리춤에 돌려주는데 에이, 정말 어디서 배운 건지 센스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형님 덕분이군요. 아유, 내 동생이지만 그런 거 보면 척하면 척이라니까. 그뿐인 줄 알아? 데이트할 때 어디에 갈 건지 미리미리 말을 하라고 시킨 것도 나야, 나. 그래야 그들을 신을지 은등아를 신을지 알 수 있잖아. 시누이가 자랑을 막 하는데 진짜 잘 배웠다 싶더라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같은 동생인데 왜 도련님은 그런 걸 하나도 배우지 못했는지 성격이 나름 좀 불같은 시누이라 막내 동생인 도련님은 꼼짝도 못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잠깐 본 걸로 설명을 하자면 오냐 자라서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같았거든요. 손님인 제가 와서 인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도 본인이 주인공이길 바라는 사람 같았달까요? 그래봐야 결혼 전에 인사드렸을 때, 결혼식 날, 그 이후에 시댁 식구들이랑 밥 2번 먹었을 때 본 거밖에 없어서 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했지만요. 그런데요, 형님. 왜 도련님은 그렇게 세심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시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는데 도련님이 반찬 투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날 회 먹으러 갔는데 자기는 날 것이랑 비린 거 싫어하는데 왜 회째 왔냐고. 근데 아버님이 회를 또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거 일부러 간 거였는데. 아유, 걔가 지밖에 몰라서 그래. 어릴 때부터 내가 한마디 하면 엄마한테 조르르 달려가서는 누나가 뭐라고 했다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내가 한마디 하면 엄마 10마디 잔소리 돌아오니까 아유, 포기했지 뭐. 참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주 지어 패보기도 했는데 걔는 못 고치겠더라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닌 거야. 신우까지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우랑은 부딪힐 일이 없는데 도련님이랑은 그렇게 부딪힐 일이 많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35에 결혼식을 올렸고 1년 뒤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기까지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워낙 아이를 좋아하고 본인이 육아휴직을 내서라도 아이를 돌보겠다. 제 경력에 절대로 금이 가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서 저도 홀라당 넘어가고 말았죠.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는 그 1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이 1년간 보여준 모습은 정말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것인데 시누이는 저에게 너무너무 축하한다면서 시조카가 썼던 물건 중에 멀쩡한 물건을 전부 물려주셨고 시부모님은 저에게 조리원을 예약해 주셨어요. 물론 제가 도련님한테 바라는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감감무소식이라 조금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기 옷이라도 한 벌 해주셨으면 덜 서운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입을 싹 씻은 도련님께서 제가 출산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유학을 가고 싶다면서 딱 8개월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는 다짜고짜 캐나다에 가겠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유학은 무슨 놈의 유학이야?
네 나이가 30이다 30. 지금 유학 가서 언제 공부하고 언제 돌아와서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럴 거야. 아직 나이도 어린데 무슨 결혼이야 누나. 내가 일단 유학 갔다 오면 스펙이 딱 업이 되니까 취직하는 거야 지금보다 훨씬 낫겠지. 안 그래? 형이랑 형수도 그렇게 생각하지? 무슨 돈이 있어서 유학을 갈 건데. 너 그래봐야 직장생활 1년도 못해서 돈도 없을 거잖아. 그리고 유학을 가려면 학교도 다닌다는 소린데 너 무슨 학교 붙은 거 있어? 그건 유학이 아니라 장기 여행을 떠나겠다는 소리지. 그거에서 무슨 스펙이 업이 된다는 거야? 차라리 워킹홀리데이를 가던가. 그건 또 뭐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해야 하니까 하기 싫겠지. 신우이가 대놓고 팩트로 딱 폭행을 해버리자 도련님의 입이 꾹 다물어졌죠. 그러자 가만히 있던 시어머니께서 도련님의 편을 딱 들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련님의 성격을 저렇게 만든 건 시어머니구나 싶더라고요. 남매 사이에서 이상하게 도련님만 돌연변이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나 신우나 조금 까무잡잡한 편에 부드럽게 생긴 얼굴이었는데 도련님은 허여멀건해서는 진하게 생긴 얼굴이었어요. 가족들 중에 유일하게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해 보이던지 눈 하나는 예쁘다 싶었는데 도련님의 행동을 보면 결코 예쁘지 않았죠. 아이고 왜 막내기를 죽이고 그래? 쟤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한 거겠지. 아무 계획도 없이 다짜고짜 캐나다에 가겠다고 말을 했겠어? 아우 쟤 하는 이야기만 들어보면 아무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엄마는 왜 또 쟤를 감싸고 그래? 하지만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하던지 시어머니께서는 도련님의 편을 들어주셨죠. 결국 도련님 정말로 캐나다로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비용이요? 시부모님 적금에서 나오게 됐죠. 그 일로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했어요.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적금까지 깨서 저 망나니 같은 놈의 뒷바라지를 하냐고요. 가족들은 하나도 챙길 줄 모르는 놈인데 어째서 저런 놈에게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허영심을 부리게 해주냐고 말이죠. 저는 시누이가 정말 바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원래 충신일수록 명줄이 짧다는 것 말입니다. 시누이가 너무 팩트로 시어머니를 쿡쿡 찔러대니까 시어머니께서도 시누이한테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화를 내셨죠. 어떻게 막내가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달러를 손에 쥐어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고 보니 너는 막내가 잘 되는 꼴이 그렇게 보기 싫어? 우리 막내가 말이야 태어났을 때부터 기운을 쥐고 태어나서 아주 대성할 놈이라고 했어. 그놈 머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유 그렇게 똑똑해서 재수를 해서 겨우겨우 지방대에 붙었어. 걔가 다니던 학교 말이야 어디 쳐주지도 않는 대학이야. 그러니까 취업도 늦게 했지. 어디 말도 안 되는 중소기업 다니다가 열정페이에 불복하고 그만뒀겠지. 캐나다 갔다 오면 뭐가 달라진대? 어디 캐나다 대학 들어가서 학위라도 따는 것도 아니고 거기 그냥 가서 사회 경험 해보겠다는데 결국은 엄마 그거 놀다 온다는 소리야. 야 네가 돈 보태줬어? 내가 돈 줬어 내가 내 적금 털어서 해준 건데 네가 왜 난리야 이거 사. 이래놓고 나랑 둘째한테 돈 없다고 생활비 보태달라 병원비 좀 달라 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렇게 우리한테 돈 받아가서 막내 주려는 거 모를 줄 알아? 너는 엄마가 아프고 힘들다는데 그런 것도 하나 못해줘? 아주 지들만 잘났지. 지들만 잘났어. 아이고 꼴도 보기 싫어. 너희 도움 안 받을 테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아주.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축객령을 내리시고 정말로 시댁에 찾아오지 말라고 기분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저도 육아 중이었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게 편하긴 했어요. 시누이가 그렇게 제 속갯말을 대신 해준 덕분에 속도 시원했고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이었기 때문에 시댁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저도 시어머니가 오랄 때까지는 피해야지 싶었는데 우리 시어머니 만만한 게 며느리라고 몇 주 뒤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화를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자식들이 나한테 이 모양 이 꼴로 굴었으면 너라도 살갑게 먼저 연락해서 기분 푸셔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이고 연락도 안 통했고 정말 너무한다 너무해.
애들 구슬려서 막내한테 도움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라도 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가운데서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있을 수가 있어. 어머님이 먼저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어머님께서 기분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풀릴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죠. 풀어줘야 풀리는 거지. 아이 됐고 막내한테 연락 왔는데 캐나다 물가가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 내가 일단 1차로 보내준 돈은 직구하고 뭐 필요한 물건 좀 들여놓는다고 다 썼다는데 여유가 좀 있으면 너희가 보태줬으면 좋겠구나. 갑자기 화를 내다가 돈을 보태달라고 하시니까 거절을 하기도 난감하더라고요. 금액도 애매했어요. 차라리 엄청나게 큰 돈이었으면 그럴 돈 없다고 거절이라도 했을 텐데 딱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육아휴직을 끝내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꾸준히 월급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말을 하기도 좀 그랬죠. 결국 시어머니의 화도 풀어드릴 겸 딱 한 번만 도와주자 싶어서 100만 원을 도련님께 송금을 해드렸어요. 근데 한 3주일 뒤에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네, 어머님 웬일이세요? 오늘 시간 있으면 집에 좀 들려라. 저녁이나 같이 먹자. 아니 우리 막내가 글쎄 조카 주라고 선물을 캐나다에서 보냈지 뭐냐. 너희가 100만 원 보내준 게 고마웠나 봐. 들뜬 목소리로 말을 하시는데 도련님이 저희 아이를 위해서 선물 보냈다고 하니까 좀 의외긴 했어요. 그래도 염치가 아예 없는 인간은 아니구나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랑 퇴근 후에 시댁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웬 택배 봉투 하나를 툭 던져주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아기용 운동화더라고요. 근데 브랜드 운동화였어요. 그 브랜드에서도 한정판 라인으로 나오는 농구와 같이 생긴 운동화였는데 우리 남편의 로망이 그 한정판 운동화를 신켜서 같이 공원 산책을 가는 것이었거든요. 시댁과 모임을 할 때 몇 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던 터라 도련님이 그걸 기억했다가 보내준 건가 싶었죠. 저희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운동화를 신켜서 공원에 놀러를 갔는데 흙이 잔뜩 묻었더라고요. 비싼 운동화라고 들었기 때문에 물로 살살 씻어내는데 운동화의 색이 벗겨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랑 둘 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신발 밑창에 있던 로고까지 싹 지워지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지금 중국산 가짜를 보내준 거야? 와 진짜 충격적이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중국 상품 모아둔 데서 본 짭이랑 똑같이 생겼네. 그거 2만 원도 안 하던데 배송비 포함해서.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얼굴을 하는데 100만 원을 보내준 대가가 고작 2만 원이라니 황당함을 넘어서서 화가 나려고 하더라니까요. 그나마 염치는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염치는커녕 뻔뻔하기 그지없는 놈이었던 거죠. 그 뒤로 저는 도련님에 대한 관심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지 조카한테 10만 원도 못 쓰는 사람에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신우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만 아주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놈이 선물을 보냈다고 했을 때부터 수상하긴 했다면서 안 들킬 줄 알았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저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왜 보내줬냐고 질책까지 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2, 3년은 있을 거라고 캐나다의 살림살이까지 전부 바리바리 챙긴 사람이 1년 만에 돌아왔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무슨 사기라도 맞은 건가 궁금했는데 이유는 단순했어요.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뭐 사람들 언어가 다른 거 말고는 사는 건 다 똑같아. 당연히 사람 사는 모습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도련님이 대수롭지 않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가서 말도 제대로 안 통하니까 뭐 하나 사 먹기가 쉽지 않기도 하고 일자리 구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고 관광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돈 달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해서 돌아왔다는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럴 거면 도대체 여기서 회사는 왜 그만두고 스펙업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면서 캐나다로 떠난 건지 그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데 말입니까? 스펙업은 커녕 경력 단절 1년이라는 줄만 그어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도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막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었다면서 좋아 죽더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왜 그렇게까지 도련님을 편애하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었죠. 시누이는 이미 포기를 한 듯 했어요. 아무래도 8살 차이가 나니까 뭘 해도 어려 보이고 뭘 해도 철이 없어 보이긴 하겠다 싶었죠. 일부러 도련님 앞에서는 신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저와 남편은 여전히 돈독한 사이로 지내면서 누구보다 저희 아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아이만 낳아주면 아이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약속을 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던지요. 절로 둘째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음 먹고 딸아이가 하나 있으니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남편에게 운을 띄웠죠. 남편은 차마 저에게 미안해서 둘째를 가지자고 말을 꺼내지 못했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하니 좋다고 덥석 물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4년 차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9이라는 나이에 생긴 아이라서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자연 임신이 어려우면 시험관을 시도해보자고 말을 했었는데 임신을 위해서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그동안 계속 운동도 하면서 몸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 임신을 계획한 지 3개월 만에 축복처럼 아이가 찾아오게 되었죠. 남편이랑 저랑은 시험관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과정이 복잡한지 공부를 하던 도중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들어서 준 덕분에 정말 세상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의 태명을 로또라고 지었어요. 태명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호탕하게 웃으셨죠. 로또? 내가 아주 우리 손주를 위해서 매주 로또라도 사야 하나 싶다. 우리 손주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저도 매일같이 아직 볼록하게 튀어나오지도 않은 배를 만지면서 건강하게만 태어나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임신 7개월 차가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큰일이 있지 않은 이상 전화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어디 아프기라도 하신 건가 걱정이 많이 되었죠.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웬일로 전화를 다 하시고요? 뭐 큰일 생기신 건 아니시죠? 큰일이지. 엄청나게 큰일이 생겨버렸다고. 아이고 아직도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해가지고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 싶다. 아니 아버지 왜 이렇게 흥분을 하셨어? 아버지 진짜 뭔 일 있어요? 왜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죠? 아유 답답해라. 전화기 너머로도 들릴 만큼 아버지의 숨이 격앙되어 있는데 정말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제 가슴까지 벌렁벌렁 거리더라니까요. 조용히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버지의 숨소리가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도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건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어버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숨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어요. 우리 둘째 손주 가졌다는 이야기 듣고 내가 우리 둘째 손주 예정일에 발행이 됐던 코인들을 찾아보다가 하나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로또 맞은 기분으로다가 얘다 투자를 하나 했는데 그게 정말로 로또가 됐지 뭐냐. 하룻밤 사이에 20배가 오르더니 그 뒤로 쭉쭉 고공행진이야. 내가 손이 달달 떨려서 팔아야 하는데 팔지를 못하겠더라니까. 1분 1초가 무섭게 올라가는데 내가 정리를 했다는 거 아니냐. 아버지 말을 알아듣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예정일은 아직 모르는데 예정일에 발행되었다는 코인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 알아들어야지. 우리 손주 예정일. 그러니까 생일날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그 시기쯤 발행된 코인들을 찾아보다가 딱 마음에 꽂히는 게 있어서 로또 맞아라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정말 대박이 났다고. 내가 딱 2천만 원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잠잠하다가 며칠 사이에 4억이 되더니만 지금은 더 올랐다니까. 정말 코인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영원이 될 수도 있고 억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니만
4억이 넘는 돈이 되었다고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투자를 했던 코인들이 미국에서 코인 투자의 문을 여네만에 난리가 나서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30년 가까이 일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코인 투자에 재미를 보시다가 노후 자금 쓸 돈은 연금저축에 주식에 넣어두시고 반절 정도 코인에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굴리셨는데 그게 전부 호가를 치면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투자를 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말씀을 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2천만 원이 4억이 훌쩍 넘는 돈이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물론 그게 뱃속에 있는 우리 둘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해주시니까 정말로 우리 아이가 복덩어리구나 싶었습니다. 신이 나서 이 이야기를 시댁에 가서 슬쩍 꺼냈어요. 저희 아이가 복덩이긴 복덩인가 보다 하면서 말이죠. 그날은 또 시어머니와 아주 각별하게 지내시는 친구분이 시댁에 놀러와 계셨는데 평소에 남편이 이모님 하고 부르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덩달아 이모님이라 부르고 있었죠. 아이, 그래서 사돈 어른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다는 거야? 아니요,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득을 꽤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전부 저희 로또 덕분이라고 말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엄마야, 그런 운을 달고 태어난 애들이 있는 법이지. 우리 막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막내가 말이야. 뭐래도 대성할 아이라고 했어. 갑자기 막내 도련님이 그랬다면서 화제를 바꾸는데 그건 또 기분이 요상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도련님은 천운을 달고 태어났다기보다는 부모를 잘 만나서 호강하는 타입 같았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 앞에서 대놓고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깡다구는 없어서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았죠. 그러자 이모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는 겁니다. 막내만 그렇게 유별나게 챙긴다니까. 하기는 뭐 피를 이어받은 게 얘끼 이 사람아 어디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려고. 아무튼 사돈 어른이 큰 돈을 버셨다니까 참 잘된 일이다. 그래서 그걸로 뭐 하실 거래? 저야 모르죠. 뭐 그런 건 여쭤본 적도 없는걸요? 요즘은 건물 하나 딱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인데 말이야. 그게 평생 연금이지 뭐야.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그거 개인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부동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어머니 그런 부분은 은근히 아는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태어나서 군대를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당연히 시댁 식구들 전부 똑같이 이 동네에서만 나고 자라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께서 동네에 안목이 좀 있으신 듯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아버지께서 건물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경매로 나온 8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꾸 눈에 밟히신다는 겁니다. 지은 지는 좀 오래됐긴 했지만 위치가 좋다고요. 그런데 낡긴 정말 낡아서 보수공사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경매로 산다고 해도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 것은 아니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전부 정리하고 대출도 좀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8층짜리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를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고민 끝에 아버지께서는 경매가 끝나기 전 입찰을 하셨고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부른 덕에 건물을 낙찰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랑 제가 대출도 알아보고 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민만 하고 계셨을 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막상 경매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남편이랑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늘 사이가 좋았었기 때문에 다툴 일이 별로 없었는데 돈 문제가 엮이니까 아무래도 예민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결국 몇 개월간 고민을 했던 건물이 3차 경매 만에 아버지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아버지는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는 건물주가 되셨죠.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물 리모델링을 조금씩 시작하자 낡아빠져서 별로 눈길이 가지 않던 건물이 점점 번쩍번쩍해지고 있다는 착각까지 들더라고요. 외관을 전부 고치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서 일단 덕지덕지 붙어있던 폐간판들 정리를 하고 페인트 칠을 새로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아주 괜찮은 모양새가 되었어요. 내부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전기선들도 바꾸고 또 경매에 들어간 지 시간이 좀 지난 건물이라 입주를 해 있는 곳도 없었는데 내부도 아버지께서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 인력이 필요한 곳은 싸게 외주를 맡기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차근차근 정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정엄마랑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 부동산을 운영하고 계신 중이라 건물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몇 개월 동안 입주를 한 곳도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차곡차곡 자리를 채워가자 시어머니께서 불쑥 저를 불러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막내가 말이야. 이제 슬슬 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을 하지 않겠니? 도련님이 무슨 사업을 하세요? 지금까지 매번 아르바이트만 하시면서 직장 알아본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사업이요? 얘가 글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더니 음식 장사만큼 남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 애가 또 브런치 같은 거 만드는 카페에서 일을 했잖니. 그래서 양식점 같은 거 해보고 싶다고 하지 뭐야. 근데 또 우리 막내가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 카페랑 양식점은 완전히 메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도련님이 일을 했던 카페는 샌드위치나 팬케이크 팔던 곳 아니었어요? 아이고 어차피 그거 빵 조각이나 고기나 굽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니? 우리 막내가 예전부터 요리는 참 잘했어. 그리고 너는 형수식이나 돼서 왜 그렇게 다른 자식들처럼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래? 우리 막내가 뭐라든 잘 할 수 있기를 응원해줘도 모자랄 판에. 어머님, 그래서 도련님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고요? 설마 뭐 사업 자금을 저희한테 보태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얘는 사업 자금이야 어떻게든 마련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장소지 장소. 요즘 뭐 자리 쓰라는 게 뭐 이렇게 비싼 건지 뭐만 하면 보증금을 억대로 달라고 하는데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니? 그렇다고 이제 사업 시작하고 싶다는 애한테 대출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도련님은 일을 오래 한 경력도 없고 해서 대출도 뭐 안 나오지 않아요? 그래, 은행 대출도 얼마나 까다롭던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참나, 사람이 성실하게 뭐 하나 해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많아서야 이거 되겠어? 그래서 어머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서요.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자리 알아보는 거라도 좀 같이 해드려요? 그래주면 좋지. 그런데 너는 이미 좋은 자리를 알고 있지 않니? 제가요?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마 저희 아버지 건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유 답답해라. 그렇게까지 말을 했으면 사돈 어른 건물 얘기가 먼저 나와야지.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거야 뭐야? 보니까 건물 외관에 페인트 칠도 하셨겠다. 내부도 막 수리하고 있던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1층에 테라스에 있는 그 자리가 공석이더라. 그런 자리야말로 우리 아들이 식당 차리기에 딱 좋은 자리 아니겠어? 큰 평수도 아니고 테라스가 딸려 있어서 손님들 끌어모으기도 좋고 말이야. 어머님, 그건 제 건물도 아니고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서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건물 자리인데 제가 어떻게 달라고 말을 하겠어요. 1층이 원래 제일 비싼 자리인 건 아시죠? 그런 자리를 그냥 달라고는 절대로 말 못하죠. 아니 누가 공짜로 그냥 달라고 하디? 내가 보증금을 못 구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 보증금 따질 건 없지 않나 싶다. 보증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뭔 뜻이겠어? 보증을 하는 돈 아니냐. 내가 뭐 어디 야반도주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일인데 무슨 보증금을 걸고 그래? 월세만 따박따박 내면 됐지. 당장 사업자금으로 걱정하셨으면서 처음에는 무조건 적자일 텐데 월세 낼 돈은 있으시대요, 도련님이?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건데 설마 뭐 월세를 얼마나 받으시겠어? 그것도 사돈이고 내가 시어머니인데 말이야. 원래 여자 쪽 집안이 우리 집에 눈치를 봐야 하는 게 맞는 거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우리 딸내미 시댁 어른들한테는 참 깍듯하게 해요. 그러면 사돈도 나한테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월세는 10만 원 내마. 일단 수익이 얼마나 날지도 모르는 거고 처음에는 당연히 적자일 텐데 아유 10만 원만 내도 감지덕지지. 대신 내가 너 시집살이는 안 시키잖니. 그 말에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 자리가 큰 평수는 아니라고 하지만 작은 평수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테라스까지 있으니까 건물에서 가장 좋은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보증금도 없이 월세 10만 원에 가능하겠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어이없어 하실 이야기였죠.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 1층 자리를 10만 원에 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큰돈 대출받아서 구하신 건물이고 내부 리모델링 하시느라 지금 돈이 물새듯이 새고 있는데 아이 그 자리를 그렇게는 못 드려요. 아이고 너 지금 내가 무서운 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동안 아주 며느리라고 대우해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솔직히 네가 시집 오면서 해온 게 뭐가 있니? 우리 아들이 대부분 다 했지. 아유 조용히 하고 잔말 말고 여기 도장 찍어라. 내가 대충 양식 만들어 왔는데 임대계약서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은 다 있어. 네가 해주겠다고 하면 사돈 어른이 반대를 하시겠어? 반대 안 하시겠지. 그러면서 어디 말도 안 되는 종이 하나를 들이미는데 뻔뻔하게 보증금은 0원, 월세는 매달 10만 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면서 원래 시댁말이 법인걸 모르냐고 당장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깔깔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살랑살랑 흔들다가 도장을 꽝 찍어버렸더니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에 확 서류를 빼앗아 가는데 시어머니 얼굴이 거의 기절할 듯이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제가 정말 이것까진 안 꺼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다 이 서류까지 꺼내게 만드시네요. 아니 이걸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 이건 내가 우리 남편에게 준 서류인데. 원래 서류라는 게 돌고 도는 법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이거 제 손에 있다는 건 가족들이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면서도 그동안 모르는 척했다는 거라고요. 어머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큰 소리를 칠 수 있으십니까? 예? 시어머니 표정이 점점 시퍼렇게 질리는데 저는 정말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뒷목을 딱 잡으시는데 정말 기절하시나 싶어서 119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다니까요. 그 서류가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아주 낡은 오래전에 작성한 것 같은 서류였습니다. 작성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셨어요. 저도 처음에 그 서류를 받았을 땐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 제가 시집을 왔을 때만 하더라도 정정하셨었어요. 제가 그동안 도련님 이야기를 하느라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었는데 2년 전에 도련님이 캐나다에 다녀와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쓰러지셨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하시니 당연히 몸도 많이 쇠약해지셨겠죠. 그때 시아버지의 치료비로 보험이랑 적금을 찾았는데 시아버지의 보험도 전부 해약이 되어 있고 적금도 남아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도련님 캐나다 유학, 아니 장기 여행 시절에 그 돈까지 전부 가로챘던 거예요. 시아버지 모르게요.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던 그 이모님이 보험을 하시는 분이셔서 가족들의 보험을 전부 이모님이 관리를 하셨는데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몰래 해약을 했던 거죠. 그때 시누이가 열이 받아서 다 뒤집어 엎겠다고 어떻게 시아버지의 보험까지 해약을 할 수 있냐고 이건 고소라도 해야 하는 감이라고 난리를 쳤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앞으로는 돈 가지고 절대로 자식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으로 쓰러지신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의 뻔뻔한 거짓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이 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상태에서 안 된다고 아니라고 말을 해봐야 자식들이 결국에는 부모를 등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 장치를 하나 해두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에 작성을 했었던 시어머니의 각서를 신우와 남편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각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시어머니의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도련님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할머니께서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셨대요. 시집살이도 엄청나게 시키셨던 분이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세상을 뜨고 싶다, 이 집을 벗어나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시집살이 때문에 힘드셨대요. 그런데 첫째로 신우를 낳고 엄청나게 시달리신 거죠. 남자를 낳아야 되는데 기집년을 낳아서 이 집안의 복이 전부 달아나게 되었다고요. 그냥 나가 죽으라고 하셨답니다. 아이를 낳고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둘째를 가지라고 강요를 받았고 결국 둘째인 우리 남편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는 마음도 정도 시달림에 의해 다 떠난 상태였고요. 둘째를 낳아서 어떻게든 정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둘째인 우리 남편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대요. 시할머니께서 감싸 안고 놔주질 않아서 젖 한 번도 편안하게 못 물릴 정도였대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매일 그냥 젖만 먹이는 기계가 된 기분이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다 포기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대요. 애들한테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나마 남은 거라곤 모성애밖에 없었던 시어머니께서는 끝끝내 버티셨지만 결국에는 저희 남편이 5살일 때 가출을 하셨답니다. 시할머니와 함께 사는 건 곤욕이고 애들 얼굴을 봐봐야 자기 아이들인데도 아이들 같지 않고 남편은 늘 버티라는 소리만 하고 있고 하니 안 되겠다 싶었겠죠.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자고 소리를 질렀고 열이 받은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뺨을 갈기셨대요. 그 난리통에 시어머니께서 짐을 싸서 그냥 나가버리신 거죠. 남편과 시누이는 너무 어릴 때의 일이라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는데 그때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잠시 입원해 있는 상태라고 둘러대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출을 한 시어머니를 백방으로 찾아다녔고 결국에는 경찰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외간 남자의 집에서요. 시어머니께서는 가출을 한 뒤 갈 곳이 없으니 전전긍긍을 하다가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취직한 지 2달 만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 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시아버지께서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자 소재 파악이 되었던 것이지요.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분가를 하겠다, 아이들을 오롯이 돌보게 해주겠다 하며 돌아와 달라고 빌었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던 남자를 간통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거죠.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짧은 시간 정을 붙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본인이 유부녀였던 것을 모르고 있었던 남자가 사기죄로 역고소를 한 해 만에 하니 결국에는 시아버지를 따라 돌아가는 대신에 이 모든 것들을 들추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각서를 쓸 당시에 문제가 하나 더 발견된 것이죠. 그 짧은 순간 어찌나 스파크가 딱 튀었던 건지 시어머니 뱃속에 새 생명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막내 도련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죽어도 아이를 흘려보낼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셨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시할머니의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이 가족들에게 유일하게 강짜를 부릴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뱃속의 막내 도련님을 지키는 대신에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덮고 또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와 자식들에게 돈을 바라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된 것입니다. 대신 시아버지께서는 막내 도련님을 호적에 올리고 친아들로 대해주시기로 했던 것이고요.
살면서 시어머니께서 신우와 남편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막내 도련님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던 것은 그토록 본인을 힘들게 했던 집안의 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모님께서 의미심장하게 이 집안의 피와 다르다고 말을 했던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우와 남편은 그저 시어머니께서 가출을 했었던 시간이 몇 개월 되지 않았고 늘 시할머니 손에서 자랐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다는 그 선의의 거짓말을 믿었던 거죠. 시아버지께서 그 각서를 남편과 신우에게 나눠주기 전까지요. 어머님, 형님도 그 일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께서 혹시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산 야금야금 도련님에게 빼돌리진 않을까 싶으셨나 봐요. 에이구, 그 망할 인간이 절대로 비밀로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아니 이러면 우리 막내만 재산 못 받은 거 아니냐? 지 아들 아니라고 우리 아들만 안 주는 거 아니냐고? 호적에 올라가 있잖아요, 호적에. 형님이랑 그이는 이 사실 알고 난 뒤에도 파양 소송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었고요. 뭐 충격이 크긴 했었지만 이 사실 묻어두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니 티내지 않으려고 했고요. 근데 이 서류를 왜 제가 가지고 있는지는 안 궁금하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기 수가 뻔히 보였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네 말은 내가 사돈 어른 부동산 자리를 탐낼 거라고 생각해서 미리 선수를 쳤다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막내만 예뻐한 건 내가 이 집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보스였다.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지. 시집살이는 죽어라고 시키지. 그 당시에는 여자가 이혼하면 팔자가 박복하다고 했어. 시집살이 당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고. 당연히 견뎌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우리 막내를 받아주겠다고 한 건 내 남편이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재산을 탐내지 않겠다고 각서 쓰셨잖아요. 자식들에게 뭐든지 바라는 게 없을 거라고. 자식들의 재산에 눈독 들이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여기 어머님이 쓰신 각서에는 저희 가족 이야기도 포함이에요? 어머님 스스로 도장까지 찍어두셔놓고 저한테 바라시면 안 되죠. 그것도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모르는 틈을 타서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돌아가신 시할머니께서 살아 돌아와 호통을 치셔도 할 말이 없었죠. 시아버지께서 씨가 다른 아들을 품은 이유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였을 텐데 이제 와서 저희 아버지의 건물 자리를 탐내는 건 너무 과한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형님도 제 남편도 그저 한 번만 넘어가자 하면서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건데 건물의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한 일이었죠. 그러니 형님도 남편도 저에게 이 각서를 쓰라고 제 손에 쥐어준 것이었던 거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과거를 자식들이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던 건지 아니면 부끄러웠던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뒤 저에게 건물의 자리를 달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 시누이와 남편에게도 도련님을 도와주라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사정을 모르는 도련님만 속이 답답하다면서 자기 사업에 왜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거냐고 떼를 썼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 뒤집어질 일이다, 철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 내가 진짜 기가 막힌 레시피를 알고 있다니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누나, 형, 엄마, 형수, 나한테 투자를 좀 해달라니까. 투자는 무슨 얼어 죽을 투자야. 네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 잘된 일이 뭐가 있어 이놈아. 일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아르바이트만 전전하고 거기다가 캐나다 갔다 와서는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주제에 뭔 사업을 하겠다고 난리야. 아, 됐어. 너 어디 가서 취직이나 해.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화를 꽥 하고 내버리자 처음으로 혼나본 도련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리더라고요. 하필이면 시어머니께서 내뱉은 말이 팩트 폭행이라 도련님은 울상이 되어 상처를 받은 척 하더라고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꾸짖은 적 없었던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도련님 입장에서는 충격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30 중반으로 가고 있는 도련님이
아직도 현실 자각을 못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나요?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 도련님의 사업 타령은 확 줄어들었어요. 사업의 사자만 꺼내도 시어머니께서 도련님을 있는 힘껏 째려보셨거든요. 덕분에 시누이도 남편도 도련님의 출생의 비밀은 평생 묻어가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저까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시어머니께서도 눈치를 보고 계시고요. 아직은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엮일 일이 없어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도련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 시아버지께서 그것까지 품으셨다는 것이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티나게 잘해드릴 생각은 없긴 하지만요. 태생이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라 조금만 잘해줘도 언제 어떻게 저의 피를 빨아먹으려고 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측은한 마음은 가지고 살아보려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제 인생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과 함께 현명하게 이겨내보려고 합니다. 저에게는 또 든든한 시누이도 있으니까요. 부디 저희 시아버지께서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또 앞으로는 별일이 없길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